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들어가는 상세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농업 블루오션 금맥을 찾는 청년 농부들이다. 청년 농부들이라면 통상 39세 이하, 20대, 30대 농사를 짓는 분들 말하겠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마트팜, SNS AI 활용, SNS AI, 4차 산업혁명 때 많이 나오는 등장인데 농업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억대 소득자가 3년 사이 72%나 늘었다. 농업의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체험 관광 등 신사업을 개척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 이런 쪽으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나 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개각 관련 내용이군요. 의원 출신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7곳 안팎의 장관들이 바뀔 수 있다.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원 출신 장관들 누굴까요? 여기 이름이 좀 위에 나와 있는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일단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네요. 이달 초 문 대통령에게 물러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과기부 법무부 장관 등도 교체가 유력하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얘기가 좀 실려 있군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또 불발됐다.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한다. 경사노위는요.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임말인데 여기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안건을 여러 가지 상정을 했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어떤 안건인가 하면요. 이 경사노위에 불참한다, 조건부 참여한다, 아니면 참여주의에 투쟁한다. 이런 안이 있었는데 줄줄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표결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어떻게 사회적 대화가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톱 기사로 어제 민주노총 얘기를 싣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또 복귀 무산. 그런데요. 한국노총도 뛰쳐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총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투표 불결. 그런데 한국노총도요.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옆에 기사는요. 일본 아베 총리의 캐리커처가 보이시죠?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 일본 내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한국 부분은 통째로 뺐다. 한국 얘기를 도통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2012년 총리 재집권 이후에 처음입니다. 한국 얘기를 빼버린 게. 그리고요. 북한과는 국교 정상화가 목표다를 아주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얘기는 잔뜩 하고 한국 얘기는 하지 않은 이 상황, 과연 무슨 의미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배재정 전 국회의원, 이경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아베, 한국 패싱. 두 번째는요, 아세안에 내가 가라.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의 자격.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현직 검사, 음주, 삼진 아웃.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아베 총리의 어제 시정연설 내용,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아베 시정연설에서 한국 패싱을 했다. 북중 러엔 화해의 러브콜을 보냈다. 우리는 패싱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러브콜을 보냈다. 어제 이제 사진도 보이시죠?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용 좀 보시죠. 위안부 문제, 한일 레이더 갈등 속에 북한 외교 설명 때 한국 딱 한 번. 그러니까 한국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란 단어가 그냥 묻어나온 겁니다. 김정은과 만나 과당성 있게 행동한다. 중일 관계 세 단계로 끌어올리겠다. 뭐 갈등 빚던 나라들에서는 뭐 대단한 제안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얘기는 도통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고노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또 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지겹게 또 했습니다. 특히요.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한 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직접 아베 총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次は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果断に行動いたします。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 뭐 끈기 있게 대응한다고 독도 얘기를 했는데 끈기 있는 게 아니라 지겹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 무려 글자가 뭐 만자가 넘어가는 엄청난 길이의 시정연설인데 한국 얘기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좀 많은 언론들이 오늘 분석을 해놨는데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죠. 분석을 세 가지로 좀 내놨습니다. 아베가 시정연설에서 한국 언급 쏙 뺀 세 가지 이유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 일단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가려졌네요. 여기.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지율 문제입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하면요. 일본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28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62%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와 관련해서 자국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보고 강하게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62%가. 그리고요. 이번 갈등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52%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지지율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국과 최근에 아베 총리가 관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굉장히 험악한 관계인데 최근에는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동안 일본은 북핵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북핵 위협에 대해 위협이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분석을 오늘 한겨레 신문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유.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정, 그러니까 지지율 오르는 게 가장 저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베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에 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예. 사실 전례 없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예. 일종의 갈등이라면 갈등에 예. 안보, 군사 문제의 갈등이 지금 덮어버린 꼴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예. 군사 문제 갈등에 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쪽에 그렇죠. 더 여론조사가 국민이,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예, 국민이 박수를 보낸다. 이 점을 아베 총리가 지금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사실 아베 총리가 어저께 시정연설을 할 때 예.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 우리 한국에 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봤는데 예. 그중에 사실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다도 있긴 있었지만 예. 설마 이 정도까지 돼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매년 시정연설이나 다른 기회에 있을 때 연설에서 예. 우리를 지칭해서 했던 표현들의 변화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표현들의 변화를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데 사실 양국 관계가 좋을 때만 해도 예. 자유와 민주주의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예. 점점 지금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 급기야 이제 아예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보다 더한 거는 그 얘기를 이 고노다로 외상이 대신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신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다음에 곧바로 예. 일본은 외상이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아마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예. 고노다로 외상이 아베 총리가 하려고 했던 그러나 하지 않은 그러니까 총리로서는 사실 수위 조절을 한 거고 총리 입에서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그건 뭐 좀 심한 표현이지만 예. 양측이 이제 더 막가자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예. 표현을 고노다로 외상이 한 거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양쪽이 어찌됐든 냉각기를 갖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이 한겨레 신문의 아베 총리의 그 연설 내용 요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 좀 다시 보여주시죠.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 주시죠. 한국에 대한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집권 초기입니다. 2014년 보시면요. 뭐 민주주의 그리고 뭐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게다가 한 해가 지나서 2015년 역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 보니까 가장이 빠져버렸군요. 한 해가 지나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8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중요한 이웃나라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요.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기초 위에 뭐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 뭐 약간 좀 두리뭉술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등장을 하되 험악하게 등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일본 외무상이 독도 얘기를 하면서 약간 험악한 발언까지 한 거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배재정 전 의원님. 우리 정부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저는 예. 아베 총리의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물론 이제 분석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일본에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아베 총리는 아마 평화 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뭐 이제 일본에서는 보통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게 예. 남과 북을 또 갈라치기 하는 식의 지금 발언을 어제 하는 내용을 거잖아요. 보면 약간 그런 그렇죠. 감도 좀 느껴져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국교 정상화를 예. 하겠다 이러면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예.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뭐 남과 예. 북이 가장 또 지금은 이제 비핵화와 예.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도 예. 이 뭐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동시에 남북의 어떤 평화 무드에 예. 동참해야 되는 이런 예. 이제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갈등이 그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경색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어떤 뭐 이 조금 더 이 높은 단위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이 예. 지금 프레임 자체는 너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지금 만평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겨레 만평을 보시면요.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이쪽은 북한과 중국이 앉아서 뭘 나눠 먹고 있는 테이블이고 저쪽은 이제 미국이 뭐 하는 테이블인데 일본이 미국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슬쩍 뒤를 돌아서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쪽은 이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만평으로 한눈에 지금 정리한 부분인데요. 자, 일본이 이러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라도 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광환 변호사. 예, 지금 어쨌든 출구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래 한일 간에는 예. 역사 문제는 계속 있어 왔고요. 예. 초계기 문제나 내정 지금 뭐 선거 예.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역사 문제,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예. 문제, 뭐 독도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치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악감정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예. 진짜 이웃이 지금 경제적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예. 위해서 서로 같이 뭉치게 되는데 예.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은 경제적 이익뿐만 예. 아니라 외교적 안보적 이익에서도 아주 이익으로 그렇죠. 뭉쳐야 될 나라 예. 틀림없죠.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맹 자체가 결과적으로 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베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비겁하게 자국의 국내 지지율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예. 또 한국도 냉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과연 그러면 현 정부도 이 감정을 이용하는 측면이 없느냐, 내정을 이용하는 측면이 없느냐, 예. 거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히려 차분하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예.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예. 같이 하는 것이 적어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예. 같이 이웃 나라로서 같이 가야 될 그런 나라라고 본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같이 조율하면서 같이 세계를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양지열 변호사.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위정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도 일본으로 참 관광 많이 가시고 있고 일본 분들도 한국에 보시면 여기 이 회사 주변에 보면 일본 분들 참 많이 오거든요. 자, 민간은 이렇게 여전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는데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 특히 그렇죠. 아베 총리. 예. 그러니까 가장 졸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둠으로써 내부를 결속시키는 예. 가장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예. 괜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독도 문제라든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너무 우리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혹시라도 우리 내부에서 한국 내부에서의 이견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저는 사실 아베 총리가 또 한편에서 또 좀 비겁하고 치사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 또 그렇습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과 자신이 거기에 아까 밥상에 기웃거릴 수 있는 그 상을 누가 차려놓은 건가요,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판을 만들어 놓은 건 결국 우리 남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힘을 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덕을 지금 자기가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아까 만평해봤던 그 상. 그렇죠. 그 상이 우리 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저 그림에서는 한겨레 그림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저 밥상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가 깨닫게 해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결국에는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 상에 또 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매일 되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일본 얘기를 하면서 참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주는 이웃 국가입니다. 이웃 국가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이웃 국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청와대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오발탄. 오발탄일까요? 아니면 뭡니까? 아무튼 이런 표현들이 오늘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어제 상의에서 여러 가지 뭐 특강 형태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5060 세대 할 일 없다고 험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나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죠. 또 있습니다. 발언 내용이요. 여기 있습니다. 요걸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김현철 경제보좌관 상의 발언 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김현철 보좌관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은 주로 이제 아세안 국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세안에 관련 내용을 어제 얘기하고 강조하다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발언 내용 더 소개해드리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 이러지 말고 젊은이들 아세안에 가보면 해피조선이다. 거기 가서 직장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요. 국립대 국문과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 왕창 뽑아서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 여러 가지 좀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그러자 참석자들은요. 정부 비판을 하는 세대에 뭔가 지적을 한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라 이렇게 얘기한 발언과 이게 뭐가 다르냐.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청와대도 당혹했는데 어제 김현철 보좌관 해명을 했죠. 잘못한 표현으로 심력 끼쳐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했지만 파장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딴 나라 가라는 게 일자리 정부가 할 소리냐. 물론 패기를 갖고 해외에 나가서 진취적인 일을 해보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 그리고 은퇴 연령이죠. 5060 세대 분들. 정부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표출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댓글 그만 쓰고 아세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의가 담긴 좋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그 표현이 너무나 거칠거나 과도해지면 역풍을 불러오는데 어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네 분 패널 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수습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호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김현철 보좌관의 짧은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보좌관이라는 직책에 있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저런 자리는요. 사실 기업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이 주로 플로어를 채우죠. 연사로 정부 관계자, 특히 청와대 쪽에서 연사가 오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오는 거예요. 또 좀 솔직한 얘기를 원하고 오는 겁니다. 속 깊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 기다리면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공개는 안 됐지만 정책의 근거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정책을 바꿔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제보좌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이 방금 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김현철 보좌관은 어저께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특히 경제보좌관, 하나밖에 없는 경제보좌관의 입장에서는 가서 해야 될 얘기에 방점이 잘못 찍힌 거다. 평소에 본인이 어떤 곳에 어떤 신경을 더 쓰는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로만 봐서도 김현철 보좌관이 얼마나 생각을 단견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명을 저희가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대한 해명입니다. 어제 좀 했죠. 박항서 감독처럼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뭐 발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이 5060 세대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까지 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요. 자, 해명이 이렇습니다.
자, 배재정 의원님,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강연의 기조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이 말의 엄중함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저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 참모로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죠. 말이 엄중하죠. 청와대 참모 그리고 경제보좌관의 발언은 그 청와대의 인식으로 느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권에서는 뭐 말을 좀 잘못했다가 크게 이 선거의 어떤 판세까지 흔드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뭐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뭐 저를 포함한 이 정치인들도 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뭐 본인이 해명 내지 사과를 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뭐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또 그런 분노를 다 이 일시에 또 잠재우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즉각적으로 사과했다는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60 세대에 댓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 관련 기사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진짜 방송에서 소개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험한 소리도 참 많았거든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뭐 사과했고 해명한 대로 아마 고의적으로 5060 세대 노인이나 뭐 청년들을 폄하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폄하할 생각을 그 자리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평소에 인식이 물론 그것만의 인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5060이나 젊은 사람들 보는데 그런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나왔지 않았는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 5060 세대를 저도 50인데 할 일 없다고 험한 댓글을 다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불평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정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대해서만 특별하게 찝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들이 있다. 그것이 여과 없이 속에 나오게 됐는데 그 어쨌든 5060과 젊은 세대 공통점이 뭘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5060 세대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정권의 지지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이번에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5060 세대마저도 현 정권을 지지하다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20대 특히 젊은 남성들의 지지율은 많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20대들의 일자리 문제, 특히 20대 남성들의 느껴지는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 국민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게 선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게 말씀들 하신 것처럼 지금 5060 세대가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영화 친구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키워드를 그냥 아세안에 내가 가라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은 뜻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나 보기 싫어서 가란 소린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될까? 저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부분에 적절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서 이거를 해명하지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 50, 60세대뿐만 아니라 20대들도 갑자기 동남아 가라 그러면 되게 뜬금없어요. 힘들어요. 과거 정부 때 중동에 가라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서 우리가 동남아로 가실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겠다. 내지는 국가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갈 만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더 설득하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가서 한번 부딪혀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청와대 경제부장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절로 가고 싶게 만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라 하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말씀인데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발언이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될 듯합니다. 이걸 수습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유한국당 얘기, 그중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를 둘러싼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다 잠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제동에도 황교안 오늘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어제 SNS를 통해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당 책임당원 출마 자격으로 지금 뭐 4분이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요. 당원 당규상 이제 책임당원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요. 일부 다른 비대위원 그리고 다른 이 의원들은요.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당권 도전 출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해서 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이 자격을 놓고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좀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여러 이 한국당 인사들의 발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적용해 준다면 그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단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충정에서 하신 말씀일 텐데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때 토의를 좀. 현재 자격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황교안, 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당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이 당원 당규를 인용을 하면서 다들 주장을 각자 하고 있어서 자칫 당 분위기가 또 친황 아니면 비황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경호 논설위원님, 황교안 전 총리의 자격을 둘러싼 이런 내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갈등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정치판에 이런 파워 게임이 왜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비대위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진 입당을 했느냐 아니면 비대위가 영입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면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영입을 했다면 당연히 의결을 해주거나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명분을 뒷받침해줘야겠죠. 황 총리가 저는 법조인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해줄 거라는 어찌 보면 전제하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거 없이 현재의 당원이나 당규상의 해석의 문제로 한쪽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태에서 황교안 총리가 들어간다면 이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비대위가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가장 아마 권위를 갖는 최상의 의결기구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 비대위가 영입이냐 자진 입당이냐 둘 중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거기서 명분이 생기고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영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 입당한 거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이제 비대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또 의견이 제각각에서 이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요즘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또 싸우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또 계파 싸움 비슷한 게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 언론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눈길을 잡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황교안 전 총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2012년 최순실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대선 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황교안 씨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황교안 이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요. 박 정부 출범 전부터 도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면요. 국정농단 수사 기록인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요. 최순실,
박근혜 후보 수락 연설문을 작성하는 회의에서 뭐 권력형 비리, 국민 배심원 재판 요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황교안 씨는 그런 것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고요. 최순실 씨도 있었던 회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우성 전 보좌관도 있었던 회의인데 그 회의 중에서 이 국민 배심원단 사안을 이걸 공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거론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황교안 씨는 그런 건 안 받아?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사전에 황교안 전 총리에게 뭔가 이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한 듯한 이런 정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여기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상에서는요. 황교안이란 이름을 최순실 씨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오늘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전당대회 출마 회견이 잡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말씀 들은 거 없습니까? 네, 저는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까지 봤는데요.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날 아주 공교롭게도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배재정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온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 부분과 연관이 됐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친박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염두를 했던 걸까요? 저는 황교안 총리도 뭐 이 정도는 각오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언론 보도에 어떤 부분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질지는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기 일단은 힘들 거고. 본인은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추가된 해명이 있겠죠. 황교안 전 총리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총리를 했고 권한 대행을 했는데 그럼 정말 황교안 전 총리가 최순실 씨를 몰랐냐? 그럼 몰랐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지금까지는 국회나 여러 가지 계속 몰랐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한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정농단의 핵심을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가 부딪혀야 되는 저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에 아마 지금 비대위든 선관위든 황교안 전 총리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당신들은 출마하지 마시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자체가 이벤트 효과도 완전히 사라지고 내부의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등단은 하게 될 것인데 그럼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경쟁 겁니다. 후보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할 것 같거든요. 이 건이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건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나 준비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본인이 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 황교안 전 총리의 해명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뭐 전당대회는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더 큰 꿈을 가지신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서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규환 변호사,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주장과 해명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녹취록의 그 유효성부터 다투게 되는데요. 원래 녹취록 자체는 일부분만 뽑아내면 그 자체가 앞뒤 문맥에 따라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취록 자체는 증거의 유효성 자체에서도 신빙 자체도 잘 인정이 못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다 보지 못하는 이상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근데 왜 황교안 씨는 그런 것 안 받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주체는 최순실 씨죠. 그 최순실 씨는 황교안 씨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황교안 씨 이름은 정도 알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황교안 씨하고 최순실 씨가 마치 뭐 국정농단의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모릅니다. 일단 말이 이런 표현만 나왔다는 게 이제 이런 보도 핵심이니까요. 보도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황교안 씨에 대한 어떤 뭐 적대하는 세력들이 또 폄하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당연히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배재정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정치인이 자기가 등단을 하게 되면 검증을 받아야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등단 자체를 늦추다가 드디어 전당대 전에 나오게 된 것인데 그 검증 과정을 당연히 거칠 것이고요. 그런데 왜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만약 여기서 어떤 보조적인 다른 증거가 있다면 즉 황교안 씨가 최순실을 언급했다든지 어떤 이런 보조적인 게 있다면 말이 되겠지만 황교안 씨와 최순실이가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한 문헌만 말만 따가지고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보도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의도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황교안 전 총리의 태도를 꼭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전에 있었던 게 자격 논란, 당헌 당규상 그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황교안 전 총리가 물어봤더니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 내가 법조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최순실 난 모르는 일이고 다 해명했습니다. 이거는요.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하실 때까지는 통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된 이상은요. 이런 식으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혼자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거. 내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원칙이고 맞습니다. 이걸로 절대 안 끝납니다. 이거 앞으로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아가면 앞으로 황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서의 더 미래가 키워가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의 태도?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태도는 맞을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 태도로서는 맞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황 전 총리의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제가 소개해 드리죠.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해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당시에 알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때 다 얘기했다. 그때라는 게 국회에서 다 얘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공보팀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모르는 일이다. 재론할 필요가 없고 이미 다 얘기한 거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이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인전 국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장제원, 송원석, 이해충돌, 여야 내로남불 공방이다. 손혜원 의원 사안으로 역시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도 뭐 이해충돌 관련된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격을 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내로남불 공방이다. 이렇게 서울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네요. 민주당 두 의원 사익의 공적 권한을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요. 손혜원 권력형 비리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평화당, 정의당은요. 이참에 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송원석, 장제원도 여의도 이해충돌 뇌관이 터지는 건가? 뇌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란 뜻이 좀 살짝 행간으로 읽힙니다. 한국당 두 의원 김천역 개발 그리고 사학 예산 확충 관여 문제, 민주당 대대적인 반격, 뭐 전수조사, 법 개정 추진 등등등 이야기가 어제 쏟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의 공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이어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인 범죄 행위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가족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결위 간사 활동 자체를 이해충돌로 몰아붙여서 손혜원 의원의 직권남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환 변호사. 한국당은 이 송원석, 장제원 의원 이 사안에서 이해충돌이 일단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이해충돌. 형식적으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익을 공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미 다 사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익과 사익을 이해충돌을 일으키는데 부동산을 언제 얼마만큼 취득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단순히 부동산과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동산을 얼마만큼 취득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갖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 시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송원석 의원은 이미 부모 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혹은 그 대학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특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해충돌은 아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지는 있으나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일견 보이나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이나? 법적으로 보면 제가 뭐 최종적인 판단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형식적인 요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드리는 것이고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해충돌이 맞냐? 본인들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선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의가 취득 시기나 취득 양을 보면 명백한 걸 가지고 오히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그럼 본인 적어도 이해충돌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겠죠. 왜 물타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언제 취득했고 얼마나 취득했냐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형식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물타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배재정 의원께서는 이규환 변호사가 말씀하신 동안 계속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좀 말씀을 뭔가 준비하셨습니다. 드리고 말씀하시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래부터 금수저인 분들은 뭘 해도 이해충돌 아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송원석 저는 이걸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건 나중에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국민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때 외관역이 아니라 김천역으로 김천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런 얘기를 자랑삼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김천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본인 그리고 부모님 뭐 이런 땅 그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받아서 이미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얘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요,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투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역시 이것도 법적인 판단은 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질문 손혜원 의원 경우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까지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홍익표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을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또 두 분의 의원을 무조건 이해충돌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차제에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해충돌로 볼 것이냐, 예. 그리고 어디까지는 또 그게 아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예.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적인 예.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로 보이지만 이해충돌 이기만 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경환 변호사께 모르겠더라고요. 저 해명해 드리고요. 일단 제가 추가로 배재정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요 그러시죠. 얘기는 좀 예, 예. 저 그래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답변 제가- 잠깐만요. 요 얘기는 배재정 의원께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혜원 의원 사안의 경우는 최소한 이해 충돌로는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저는 이해 이해 충돌로는 충돌의 봐야 여지가 된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아까 배재정 전 의원께서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경우는 다 이해 충돌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 차이를 구분해서 예. 적어도 이 건의 경우에 장제원, 송원석 의원의 예. 경우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안 된다. 이 예. 논리 비약인 것이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배전영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예. 그 부모 세대로 보던. 예. 그럼 지역구를 발전시키자. 예. 그럼 이해관계 충돌이 인정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국구로 뛰게 되는데 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양산에 양산, 집이 있습니다. 양산에 양산입니다. 집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양산 경부선을 발전시키자. 예. 그럼 그게 이해관계 충돌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마치 모호하다 이거죠? 뭉뚱거리 가지고 간단하게. 마치 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예. 바로 물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그 차이점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니죠. 제가 지금 차이점을 보세요. 잠깐만. 이경환 변호사 짧게 마무리. 제 차이점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 부동산을 언제 어디서 예. 얼마나 취득했느냐 이 예. 구체적인 사정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타기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4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예. 그 집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지역구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천역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서 땅값도 상승했을 거고 예. 집값도 상승했을 거라면 당연히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무조건 이해충돌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지가 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차제에 국회에서도 예. 그럼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인 보완인데 이게 제도가 보완이 될지 모르겠네요. 윤경호 의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예. 중요합니다. 제도적인 보완. 그러니까 예. 현재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의 재산상의 이해와 얽히는 경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예. 다만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넣으려고 했고 예. 그걸 넣으면 당연히 처벌 규정도 근데 안 됐죠. 있어야 됐지만 그걸 통째로 뺐지 예, 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제도적인 구멍이 메워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어저께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를 공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뭔가 제도가 구멍이 있군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런 상황이 또 아닌가 합니다. 자,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인데요. 박동원, 조상우. 자, 키움 히어로즈. 과거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 포수 투수였었는데 성폭행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위 손상 징계는 아직 좀 남아있다. 이렇게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요.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혐의 맞고소 사건도 역시 무혐의를 해서 일단 혐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혐의에서는 벗어났는데 KBO 징계는 풀려야지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가 있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거의 한 8개월가량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한 건데 이번에도 이 문제까지 논의가 될 거다. 일단 혐의에서는 벗어났다는 내용. 오늘 몇몇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봤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 텐데요. 이 예천군 의원들, 한마디로 사고를 쳤죠. 근데 이 사고가요. 단순히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산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예천군 의회 200억 소송에 휘말리나 일단 이 폭행을 당한 이 가이드, 캐나다 가이드, 이분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행 중인데
손해배상액이 56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돈으로요, 일단.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판에 따라서는요, 이른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게 200억 정도가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소송액이 250억이 넘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천군 의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측 미국 변호인은요, 56억 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피해자 측의 변호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500만 달러 이런 어떻게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는 아직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비경제적인 부분만은 고려를 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징벌적 배상을 결정. 네. 양지열 변호사.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은 사실 이 발언 내용하고 화면이 좀 다른데 화면은 미국 현지에서 이 소송과 관련된 설명하는 내용이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고 이 목소리는 실제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송 간호,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좀 우린 좀 낯설대는데요. 이런 폭행 사건도 이런 게 미국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천군 의회의 공식적인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장이란 사실을 뻔히 가해자도 알고 있었고, 가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군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군 외에 거기 의장도 있었고요. 또 폭행뿐만 아니라 뭐 성접대 같은 걸 요구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신적 피해를 줬다라는 것이고, 또 아까도 약간 저도 처음에 이제 국내 언론에도 좀 잘못됐고 아까 자막도 살짝 잘못 나온 게 그래 어떤 부분이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5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소송하기 전에 합의 금액을 요구한 게 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6억 원 주면 여기서 끝내겠다는 일단 거고. 합의를 하겠다 하면서 요구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56억 원이네요. 56억 원을 안 주면 소송으로 가면 얼마나 더 커질지 나름 모른다라는 게 지금 미국 측 변호인의 입장인 일단 이 정도는 내내야 된다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56억 원은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배상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돼 소송을 갈 경우 손해배상도 56억보다 커질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손해배상 외에 벌금 형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200억 가량도 될 수도 있다. 그게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데, 물론 이게 미국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히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일본 계열상들은 우리 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외국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강제 집행이 되려면 외국 법원 판결을 승인하는 우리 법원의 판결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판결에 대한 또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는 우리는 사실 우리 제도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군의회라고 하는 정치적 조직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법원이 안 받아들여주게 될 경우에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치 군의회라고 하는 것이 카운슬인데 여기서 저지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 법원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판결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인정 안 해주네? 라는 식으로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금액이 저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서 확실히 금액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규환 변호사. 이 사안은 글쎄요, 이게 법적으로 참 복잡하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서 인지가 안 된다. 이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박종철 의원 외에 다른 의원에까지 폭행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나아가서 이 폭행 때문에 군 의회까지 책임이 있는가? 그 부분이 쟁점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동료 의원 그리고 군 의회까지 지금 소송 대상을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뭐 다른 행위 때문에 처벌 내지는 민사소송을 당할 수는 있어도 과연 이 폭행 때문에 박종철 의원의 폭행 때문에 같이 폭행죄 혹은 폭행의 책임, 민사 책임을 같이 지느냐? 적어도 저는 미국 변호사는 아니니까 한국에서 법체계에 보면 그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방조죄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냥 뭐 그 방조를 적어도 도와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방조를 한 행위는 그냥 보고 있었던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법상으로 어렵고 또 이 개인의 일탈 행위를 군의회의 책임을 지우려면 적어도 불법적인 행위가 안 돼야 되는데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봐서 군의회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법리들이 저는 미국에서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툼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판 실제로 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예.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예.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문제됐고 예. 어떤 군의회가 관련돼 있다는 걸 빌미로 어떤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야 뭐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핵심적인 쟁점들 예. 과연 구의원에다 책임질 것인가? 뭐 아까 예.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물론 미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예. 미국에서도 또 군의회가까지 가능한가 이런 분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근데 일단 좀 이렇게 수가 있다.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천군 의회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누가 됩니까? 처음에 대응 비용은? 그래서 만약에 예천군의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예. 예천군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니까 예. 의회니까 아무래도 의회에서 돈이 있으니까 의회 돈을 일단 쓰는 겁니까? 그럼 왜냐하면 의회를 피고가 의회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그건 맞습니다. 근데 박종철 의원 자체는 예. 본인이 대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송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송달 절차를 다 받게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외무부라든지 법무부 통해서 쭉쭉 들어오게 되는데 예. 그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박종철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재판정에 서게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내용인데요.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현직 검사 첫 음주운전 삼진 아웃. 서울고법 부장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네요. 음주 측정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근데 음주운전이 전례가 또 있어서 삼진 아웃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 이슈톡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김모 부장검사는 그제 오후 자신의 자택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 검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서로 연행된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김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 건데 김 검사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정황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형사처벌 관리도 별도로 감사를 벌여서 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현행 검찰 공무원 범죄 및 비리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검사가 음주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는데요. 당시 정모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검사들이 줄줄이 법을 어긴 건데요. 검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음주 삼진 아웃. 그건 뭐 알겠는데요. 사고를 냈어요. 근데 차에서 내려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혐의입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지금 음주 측정 불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현장 처리를 안 하고 갔을 경우 또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차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이 얼른 가버려서도 뺑소니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난해 6월 전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이후에 도망을 가야 뺑소니였는데 차만 다치게 해도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도주 차량 운전자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차가 되게 차 사고를 나고 차를 몰고 얼른 이렇게 도망가는 게 보통 우리가 뺑소니로 알고 있는데 차는 두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버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경우고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참 이력이 또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대검 감찰 과정을 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정직을 청구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청구했다가 그 이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던 여주지청장으로 또 갔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여주지청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다시 고검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세 번째 음주운전을 일으켰네요.
이규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변호 의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요즘 음주운전 강화됐기 때문에 예. 세 번째가 맞을 거고요. 맞다면 뭐 구속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속영장 신청은 가능한데 어쨌든 뭐 나중에 처벌은 크다고 보여지고 다음 특히 또 문제되는 것은 이분이 사고를 했어요. 단순 음주운전이면 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한데 사고를 낸 데다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감안될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치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0.264 정도라면 거의 뭐 아마 가장 강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처벌로서는 가장 최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 윤창호법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윤창호법 때문에 모두가 다 경각심, 그건 맞는 말이고요. 공직자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검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고. 다시 한번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해서 모두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공직자의 윤리의식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사고는 예충권 의원들이 쳤는데요. 엉뚱하게 주민들까지 부담을 질 판입니다. 폭행 사건 관련 손해배상으로 자칫하면요 수십 수백억을 물어줄 판인데 군 의회 자체가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혈세가 나게 되는 건데 예총 국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